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큐의 거시 경제학 챕터 10장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솔로 모형에 기반을 해가지고 어떤 1인당 소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본 축적의 황금률에 달성하는 거, 그걸 봤고요. 어떻게 저축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래 저축을 증가시켰단 말이지. 요 저축은 민간의 저축과 정부의 저축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경제 내에 어떻게 투자로 연결이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자본을 축적하는 것인데, 자,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솔로 모형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현실에 대한 얘기까지 디테일하게 복잡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면은, 솔로 모형에서 자본이다 라고 하면 사실 현실에서는 자본이 되게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종류의 자본만 있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본이다 라고 하면 이 자본을 다양하게 우리가 나눠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어떤 개인 기업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아니, 개인 기업 입장에서 자본이다 그러면 불도저, 이게 있네. 제철 설비, 불도저라든가 뭐 기계 같은 거지. 아니면 설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자본이다 할 수 있겠고요. 또 새로운 형태의 자본도 등장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형태의 자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뭐 건설, 토목 이런 거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공장 하면 이게 전통적인 형태의 자본인데, 최근에는 이런 거보다도 거기 나와 있는 컴퓨터, 로봇, 이제 새로운 자본이 또 등장하는 거지. 컴퓨터, 나중에 뭐 AI 이런 것도, AI 로봇이겠네, 이런 것도 더 등장할 겁니다. 요건 이제 새로운 형태의 자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부도 하나의 자본 측면도 있어요. 정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회간접자본이라는 말을 쓰죠. 기관시설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관시설, 사회간접자본, 뭐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하수시설 이런 것들이요. 도로라든가 다리라든가 그리고 뭐 하수시설 이런 것들, 하수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땐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공자본 이렇게 투자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밖에 다음 단락 보시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과 같은 유년기 교육도 있고요. 이제 한 개인을 놓고 보는 거야. 우리 교육을 받게 되잖아. 그래서 유년기 교육에서부터 직업 교육에 이르기까지 유년기 교육, 그 다음에 뭐 학교 교육, 아니면 이제 거기 회사에 들어가서 또 받는 직업 교육,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근로자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우리가 인적 자본이라고 들어보셨죠? 휴먼 캐피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적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적 자본. 자, 이렇게 인적 자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솔로 모형에서는요, 주로 이제 물적 자본만 얘기하고 노동의 효율성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인적 자본은 노동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단 말이지.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또 자본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인적 자본, 노동의 효율성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인적 자본은 여러 면에서 물적 자본과 유사하고요. 물적 자본처럼 인적 자본은 재화 용역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근로자에 대한 생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해하시겠죠? 증가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적 자본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뭐가 필요해 라고 하면요, 당연히 선생님들이 필요하지, 교사. 그리고 이제 도서관 이런 것도 필요하고, 도서관.
그리고 또 뭐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절대 공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업 시간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야. 학업 시간, 이것을 증가시키는 거.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인적 자본도 물적 자본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적 자본까지 같이 자본에 포함시키게 돼서요. 이런 것들을 넓은 의미의 자본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의의 자본이다. 이런 개념으로 광의의 복합자본이라 할까?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세 번째 단락 보시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 입안자들은 어떤 종류의 자본이 가장 필요한가를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종류, 여기서 이렇게 다양한 자본이 있는데 어떤 유형의 자본이 가장 한계 생산이 높은가? 이거를 체크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솔로 모형을 이걸 정책과 관련해서 연결을 시킨다 그러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양한 자본 중에서 다양한 자본의 유형 중에서 자, 어떤 측면에서 자본이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까? 그거 뭐야? 한계 생산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가장 한계 생산이 높은 그 자본을 우리가 골라야 됩니다. 생산이 높은 자본의 선정, 이게 필요한 거야. 골라야 되는 거지. 경제학의 희소성의 원리가 밑에 깔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할 때 어떤 원리를 도입하면 좋습니까? 이 최고의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높은 이게 바로 뭐야? 최적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시장의 원리를 정부가 알아서 선택하기보다는 시장의 원리를 도입해가지고 시장에서 자유롭게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주장이 있고 반대로 마지막 단락 볼게요. 일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특정 형태의 자본 축적을 촉진해야 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의 원리도 좋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요. 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기술 진보가 어떤 활동의 부산물이라는 거 외부성 의도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새롭고 향상된 생산 기술이 자본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자, 거기 보시면은 시행을 통한 습득, 러닝 바이 두잉이라고 하죠. 학습 효과 같은 경험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거기 보시면 기술적인 외부성이 있다는 거야. 외부 효과가 있다는 거야. 우리 그냥 경제 언론에서 기본적으로 외부성, 외부 효과가 있게 되면은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파지티브한 기술적인 외부 효과가 있게 되면 이게 시장에서요 제대로 내부화시키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외부성을 제대로 캡처하지 못하니까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 생산 공급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니까 정부가 적극 나서서 이거 시장 실패가 여기 끼어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래서 기술적인 외부 효과라는 것은 거기 나와 있는 지식의 전파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는 개개인들의 이익보다는 사회 집단, 사회 전체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나서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정부가 적극 나서서 자, 283페이지 가볼게요. 로봇을 설치하거나 새로운 제철소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기술적 외부 효과가 더 크면 로봇이 만약에 이런 여기 로봇이 이렇게 제철 설비를 만드는 것보다 더 기술적 외부 효과가 크다라고 하면 정부는 로봇을 생산하는데 좀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다? 산업정책. 산업에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 개입하게 되면 이제 야 공정 경쟁에 저해된다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산업정책은 예로부터 있긴 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부 효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그걸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중요하지. 제철 설비가 어떤 외부성이 크냐, 로봇가 외부성이 크냐,
아니 이게 서로 크다고 주장할 거 아니야. 그럼 정확하게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 아니야 그냥 시장 원리로 해. 야 이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좀 아닌 것 같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걸 반대하고 시장의 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보면요. 첫 번째 볼까요? 서로 상이한 부분의 외부 효과를 측정하는 작업은 어렵다. 반대하는 사람은 야 측정하기가 외부성 측정하기가 어려워. 그치, 환경오염이라든가 그런 어떤 피해라든가 미세먼지 그 크기를 측정하는 그로 인한 피해를 측정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만약에 잘못 측정을 했어. 그럼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정부가 정책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둘째, 정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정치 과정. 아니 정부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조금이라든가 정치 과정에서 텍스를 부과한다거나 서브시디라는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러한 혜택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외부 효과 못지않게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만만한 건 아닙니다. 스토리가 여기까지 갔고요. 다음에 정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자본 형태로 공공자본, 지금 말씀드린 요거야. 우리가 알다시피 정부의 요런 SOC에 관련된 공공자본, 이렇게 도로나 하수시설이나 다리가 있어야지 민간의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니까 2016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 기간 산업에 대해서 지출을 1조 달러 증액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됐어요. 근데 뭐 제대로 입법화되지도 못하긴 했는데 그때도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학자가 있고 찬성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공공자본의 한계 생산물을 측정하는 것은 당연히 가장 높은 한계 생산에 투자해야 된다. 이거는 다들 동의해요. 그리고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들은 다 알아요. 근데 민간의 자본의 경우 자본을 소유한 기업의 이윤율 가지고 쉽게 측정할 수 있는데 공공자본 같은 경우는 이거 측정하는 게 어렵고요. 또 민간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 거기 자신의 금전을 자기 돈 가지고 투자를 한단 말이야. 미래에 내가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근데 공공자본은 뭐야?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이거 하겠습니다 하면 자기 돈으로 해? 그런 게 어딨어. 국민들의 세금 걷어서 하는 거잖아.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 막 이렇게 뻥뻥뻥 이렇게 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자본에 대한 자원 배분 같은 경우는 정치 과정 그리고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투자 배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오히려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현실에서 더 중요한 거는 그래 자본의 축적에 관련된 저축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투자로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책을 잘 보시면 이게 뭐야 그냥 그래프도 없고 수식도 없고 그냥 읽다가 쓱 읽으면 그냥 끝나요. 끝나. 그리고 뭐 이런 페이지 왜 있지 하는데 곰곰이 잘 읽어보면 이 안에도 우리가 뭐 참고할 만한 좋은 정보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차근차근 책을 좀 보시면 곱씹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내용을 더 확장해서 나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